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피곤하다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10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지켜준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어느 날 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전 남편과 그 여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던진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되던 해 36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고요. 연애 3년, 결혼 5년이니 함께한 시간만 따지면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지요. 남편은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일 2년은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렸어요. 젊으니까 곧 생기겠거니 했던 거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면서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병원은 가봤냐는 질문이 빠지지 않았고 처음엔 걱정하는 투였던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안 되는 게 없다던데 살을 좀 쪄야 애가 들어서지 않겠냐.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여자 쪽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식탁 위로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에서 혹은 전화 통화 중에 툭툭 던져졌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말리는 척했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 내밀며 돌아서곤 했어요. 그 표정 속에는 내가 뭘 잘못 말했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변명을 하자니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제가 노력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원은 물론 다녔습니다. 산부인과를 몇 군데나 돌아다녔고, 검사도 이것저것 다 받아봤어요. 제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큰 이상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지내보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집까지 오는 동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쳤구나. 남편의 옆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8시면 오던 사람이 9시에 오고 그러다 10시, 11시가 되는 시기였어요. 회식이 있었다거나 야근이 좀 있었다는 짧은 말과 함께 씻으러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데워둔 저녁밥을 차려내면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그냥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고 다 먹으면 바로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을 힐끔힐끗 보곤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와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웃지 않으면서 휴대폰을 볼 때는 저렇게 웃는구나 싶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냐고 물어도 별일 없다는 대답뿐이었고, 주말에 시간 되면 영화라도 보자고 하면 일이 밀려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짧게 답하고는 다시 휴대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싱크대에 물 흐르는 소리만 작게 들릴 뿐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조심스럽게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뭘 잘못한 거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귀찮다는 듯한,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요즘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랬을 뿐인데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일어서더니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서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전화가 오면 보통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로 시작된 통화는 곧 병원 이야기로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들은 멀쩡한데 며느리 복이 없어서 손주 얼굴을 못 보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내 또래는 벌써 둘째까지 낳았는데 너는 하나도 없으니 속이 상하고 우리 아들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면서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면 정말로 제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오늘 회식이었어요? 응, 갑자기 팀 회식이 있었어.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거든요. 회식을 했다면 당연히 술 냄새가 나야 하는데 남편에게서는 희미한 담배 냄새만 풍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또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것 같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곤 했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는데 그마저도 얕은 잠이라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소리에도 깼고 새벽에 지나가는 차 소리에도 깼어요. 그렇게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결국 아침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세수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가방 챙기는 일련의 과정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저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앉아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대충 토스트 한 조각만 집어들고는 바쁘다며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고 저는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 김도 금방 식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떠먹으면서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떨궜어요. 낮 시간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있었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러 가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트에 가면 아이 데리고 장 보는 젊은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이것저것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이를 달래가며 장을 보는 모습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지를 털고 책상을 닦는데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닫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별건 없었어요. 볼펜, 메모지, 영수증 몇 장. 그런데 그 영수증들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커피숍 영수증이었는데 시간이 저녁 8시였어요. 남편이 야근한다던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날짜에 걸쳐서 비슷한 시간대에 찍힌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사 근처가 아니라 우리 집하고도 회사하고도 거리가 좀 있는 동네의 커피숍이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친구를 만난 걸까? 아니면 정말 야근을 하고 커피를 마신 걸까? 하지만 왜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커피를 마셨을까? 저는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본 것을 못 본 척하기로 했어요. 물어봐야 또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을 것 같았고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었고 저도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식탁 위에는 국 끓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많이 힘들겠어요.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한 사이가 된 걸까?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슬쩍슬쩍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를 볼 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미소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봤어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 마치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소란스러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이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잠을 설치고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인 것처럼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정기검진이었는데 다행히 오전에 예약이 잡혀서 일찍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병원 갔다 와서 장이라도 보고 천천히 들어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피곤해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게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소파 위에 남편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지 않고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문득 전기세가 아까워서 노트북을 닫으려고 다가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오른쪽 아래에서 작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메신저 알림이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부부라도 프라이버시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림창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발신자 이름은 지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 일부가 미리 보기로 보였는데 거기에는 오빠라는 호칭과 함께 검진을 다녀왔다는 말, 아기가 건강하다는 말, 사진을 보내주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멎은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고 숨이 막혀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마우스를 움직여서 그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메신저 창이 열렸고 그동안의 대화 내용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제 밤이 좋았다는 말, 입덧이 심하지만 아기 생각하면 참을 만하다는 말, 빨리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대화 내용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에 남편은 이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을 설치며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만들었다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멀리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구나.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의 배를 불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도 안 된 시간에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거실로 걸어 들어오다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백해지더니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모습이 뭔가 곤란한 일에 휘말린 사람 같았어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않게 참았던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 제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피곤하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해야 할 상황인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남편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고 5달째라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무덤덤하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요. 그럼 저는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병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28이고 젊고 건강해서 아이를 낳아줄 수 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고 건강하니까 아이를 낳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요? 36에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건가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오래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이미 나를 버렸구나.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왜 결혼했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때는 몰랐다고, 아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서 버려지는 거였어요. 5년 동안 함께 산 세월도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도
모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아이 하나 때문에요. 남편은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해 달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서로 힘들게 할 것 없다고, 우리 이미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미 끝났어요. 어쩌면 진작에 끝났는지도 모르죠. 제가 혼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보며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달라고, 짐은 나중에 따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남편이 여기가 자기 집이기도 하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 집이라고,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아냐고요. 이 집은 제 혼수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명의도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지요. 저는 10분을 줄 테니 그 안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대충 챙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보다 더 크게요. 10분이 지나고 남편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긴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현관에 서서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나갔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남편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어요. 답답했던 게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만나는 장소, 시간, 주고받은 말들. 특히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 아기 초음파 사진, 이혼을 약속하는 내용들. 모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감정 없이 그 일을 했어요. 다 마치고 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어제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김치도 나물도 국도 모두 버렸어요. 남편을 위해 만든 것들이었으니까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나니 속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이혼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냐고,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났다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겠지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시어머니와 통화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되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좋게 끝낼 생각은 없었어요. 당하기만 하고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해야겠다고, 제대로 끝을 봐야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침이 진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사셨어요.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는데 집은 넓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화분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현관 앞까지 오자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를 받아 소파에 앉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주 앉지 않고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이 지는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는 동안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조용히 아들한테 들었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인정한다고, 남자가 바람을 피운 건 나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다고, 핏줄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 여자가 낳을 아이도 결국 우리 집안의 손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한, 이해해달라는 듯한 표정뿐이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병원 모시고 다녔던 제가 이제 그냥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자기도 이 나이 먹도록 손주 한 번 못 보고 속상했다고, 그런데 이제 손주가 생긴다니 기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을 하시면서도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세한 기쁨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한테 저는 처음부터 손주를 낳아줄 도구였구나. 그러니까 좋게 정리하면 안 되겠냐고, 위자료도 주고 재산 분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달라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법정까지 가지 말고 그냥 좋게 헤어지자는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며느리라고 이제 가족이라고 하셨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좋게 정리하자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아시냐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잘못한 쪽이 이혼하자고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도 그렇다고, 만약 이혼을 하려면 제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시며 그래서 조건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역시 다 아시는 거였어요. 이런 일에는 조건이 따라온다는 걸요.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해둔 내용이었어요. 집은 제 명이니까 그대로 가져가겠고 시댁 근처에 있는 남편 명의 땅도 제 앞으로 넘기라고, 그리고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뭐 큰 재벌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적게 받는 거라고 말했어요. 위자료는 법정에 가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게다가 그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조용히 정리해주겠다는 건데 이게 많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다고요. 저는 일주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을 주시라고, 만약 거부하시면 법정에서 만나자고 말했어요. 그날 시댁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정말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며느리로 드나들던 집이 이제는 그냥 남의 집이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너무 계산적인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걸 요구할 차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는데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요. 더 이상 직접 통화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땅 명의도 넘기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대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그 여자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까 서둘러야 했던 거겠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말을 막았어요.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말라고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합의서. 저는 천천히 서류를 읽었어요.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잘못된 게 없는지요. 다 확인하고 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첫 장에 서명을 하고, 두 번째 장에 서명을 하고, 세 번째 장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연애 3년, 결혼 5년, 그 모든 시간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허무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각자에게 사본을 한 부씩 나눠줬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이혼이 확정될 거라고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남편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을까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던 걸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달지도 쓰지도 않은 묘한 맛이었습니다. 그 맛을 음미하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알아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였어요. 제대로 끝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요. 와인 잔을 비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상쾌했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저 혼자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텅 빈 집, 텅 빈 침대, 텅 빈 마음. 모든 게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뭔가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확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혼 확정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기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끝났다는 기록이요.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해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 그때쯤이면 저도 조금은 나아져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이혼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이상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보고,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처음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을 수 있고, 주말에 누워서 쉬고 싶으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되고, 영화를 보고 싶으면 혼자 극장에 가면 되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 기분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영어 강사 자리였습니다. 결혼 전에 영어를 전공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꺼내본 실력이 생각보다 쓸만했더라고요. 처음엔 주 2회 시간 강사로 시작했는데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점점 수업이 늘어났습니다. 5년쯤 지나서는 정규직이 되었고 지금은 중등부 주임을 맡고 있어요.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집과 땅이 있었으니까요. 집은 그대로 살고 있었고 땅은 몇 년 전에 팔아서 목돈을 만들어뒀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어요. 학원 선생님들이랑 가끔 저녁을 먹고 동네에서 알게 된 분들과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을 정도의 인연들이었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면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살림을 차리고 가족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6이었던 제가 어느새 46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조금씩 늘어나 있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실감났지만 슬프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오전에 끝나서 오후에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요. 요즘은 마트보다 전통시장을 더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신선한 채소도 살 수 있고 값도 마트보다 싸고 무엇보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게 좋았습니다. 장을 보고 큰 봉지를 들고 시장을 나서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저는 무심코 건너편을 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니 맞았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고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10년 전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진으로만 봤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을 톡 쳤어요. 남편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걸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걸음을 옮겼는데 건너편에서도 그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한가운데쯤에서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먼저 멈춰 섰습니다. 저도 걸음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다고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옆에 있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아내라고, 그리고 아이를 가리키며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저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다는 듯한, 하지만 어딘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소문은 들었다고, 혼자 잘 사신다고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이도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승진해서 요즘 바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부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여자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고, 엄마 아빠 닮아서 똑똑하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심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조금 수줍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싶어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그냥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뜻이라고요. 여자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 손을 잡으며 가봐야 한다고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잘 가시라고 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이가 뒤돌아보며 저를 보는 게 보였는데 여자가 아이 손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까 그 짧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10년 만에 본 전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아이.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남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까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졌을까요? 남편을 안 닮았다고 한 제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안 닮았거든요. 남편은 쌍꺼풀이 없는 눈에 코가 낮고 얼굴형이 둥근 편인데 그 아이는 쌍꺼풀이 또렷하고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갸름했어요. 여자를 닮았나 싶어서 여자 얼굴을 떠올려 봤는데 여자도 그렇게까지 또렷한 이목구비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요.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를 안 닮다가도 크면서 닮아가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의 집 일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자주 읽는 산문집이었어요. 잔잔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저는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이혼하고 나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요. 힘든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고, 그래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 문득 제 삶이 너무 텅 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후로도 저는 잘 울지 않았거든요. 우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빠져들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원에 가서 수업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책 읽고 잠자는 생활. 그 만남은 그냥 우연이었고 다시는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스팸 전화가 많아서 보통은 안 받는데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길에서 딱 한 번 마주쳤다고 전화를 한다고요? 만날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데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꼭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부탁이라고 했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다시 만나서 뭘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한 번만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단 카페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만요. 남편은 고맙다고 내일 저녁에 학원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왜 갑자기 만나자는 걸까요? 10년 만에 그것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직후예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때 제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한 그 말. 설마 그 말 때문에 만나자는 걸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일 만나면 알게 되겠지요. 그냥 간단한 용건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오랜만에 불안한 밤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하나가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끄집어낼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학원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일부러 조용한 곳을 피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의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카페에 들어서니 남편이 이미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였어요. 저를 보자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서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저를 보다가 또 창밖을 보고
그렇게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먼저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할 말이 있다고, 아니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또 한참을 망설이더니 지난번에 길에서 만났을 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남편은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고 했던 그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집에 와서 아이를 보니까 정말 자기를 안 닮은 것 같았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검사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꺼내 놓았어요. 병원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며 이미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친자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만 그 결과 자체는 놀랍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거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정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몸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요. 그럼 10년 전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제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밤마다 자책하고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고 병원을 전전하며 스트레스 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검사를 대충 받았고 이상 없다는 소견만 믿었는데 이번에 정밀 검사를 하니까 그게 드러났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10년 전에도 제대로 검사했으면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했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요? 그 여자 아이는 누구 아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른다고, 여자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을 안 한다고, 아마 그 당시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자기가 바보였다고, 완전히 속은 거라고, 그 여자가 임신했을 때 자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남자아이였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10년 동안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10년 전에 당신을 버린 게 잘못이었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돌아가고 싶다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야 후회한다고요. 남편은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남자가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혼할 때 넘겨줬던 집하고 땅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뒤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온 거였구나. 후회해서,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지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건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었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건 당신이라고, 지금 와서 돌려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발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도 안 됐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이었습니다. 완전한 남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저한테 한 일을 기억하냐고, 아이가 없다고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갖잡냐고, 그때 당신은 저한테 위자료 주는 것도 아까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이 고스란히 당신한테 돌아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지고 살라고 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몇 통 왔는데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학원 원장님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학원에 찾아왔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다고요. 원장님은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고, 직원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라고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원장님은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원에서 수업하고, 집에서 쉬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저녁 학원 동료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을 뿐이라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뭔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찌꺼기 같은 감정들, 후회나 미련 같은 것들이 깨끗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이 소중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하루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커피를 마시고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
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혼도 그 고통도 혼자 사는 시간도 모두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제 발로 설 수 있는 사람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나쁜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그만큼 조금 더 편해지더라고요. 오늘을 버텨내고 계신 당신도 언젠가는 분명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선택했을까요? 댓글로 생각 남겨주세요.